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사람 운에서 갈린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도 다시 벌 수 있고 건강이 약해져도 관리하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사람을 집에 들이면 그 여파는 돈과 건강보다 훨씬 오래 남고 때로는 가족의 기운까지 무너뜨린다. 나는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뛰며 똑똑히 보아왔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거나 잃었고 더 이상 무리하게 확장할 필요도 욕심낼 필요도 없다. 그 나이에는 누굴 곁에 두는가가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집안의 사소한 변화가 정서 전체를 뒤흔든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사람 하나가 집안 전체의 공기와 흐름을 바꿔버린다. 나는 이 사실을 한 해외 출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나는 중동의 한 항구 도시를 방문하고 있었다. 오래된 선박들이 강한 햇빛을 받아 금속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고 부두 노동자들의 고함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출 계약의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본사에서 동행한 한 직원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불평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그런 성향이 업무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불만을 쏟아냈다. 날씨가 왜 이러냐? 상대 회사 사람들은 어차피 조건을 더 깎으려고 나온 거다. 이런 협상은 해봐야 소용없다. 나는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현장의 공기를 흐리고 사람들의 집중을 무너뜨린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질 거다. 이번 계약은 끝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나와 다른 동료들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갔다. 그때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이 지금 집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족이 이런 말에 매일 노출된다면 어떤 기운이 흘러들까? 순간 소름이 돋았다. 집이라는 것은 쉼터다. 마음을 채우는 곳이다. 그런데 그 집에 늘 불평과 불안, 의심을 말하는 사람이 드나든다면 그 집의 중심축이 무너진다. 아무리 평온한 가정이라도 며칠 만에 침묵이 늘고 몇 주가 지나면 서로의 얼굴빛이 달라진다. 사람은 기운이라는 것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날 항구에서 나는 단순히 협상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직접 목격했다. 실제로 그날 우리의 협상 분위기는 기묘하게 무거웠고 상대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내부 분위기를 단번에 읽어냈다. 오늘은 결론을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먼저 말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회의장이 아닌 사람의 언어가, 사람의 태도가, 사람의 에너지가 계약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결심했다. 사람을 가까이 두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전략이라는 것을,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마음이 약해지고 환경의 작은 파동에도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날 항구에서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의 운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나는 그 깨달음을 집으로 가져왔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다. 나는 평생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었다. 바로 어디를 가든 불평과 부정의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운을 갉아먹고 결국 집안의 흐름까지 바꿔버린다. 나는 이 사실을 한 공장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그때는 일본의 한 제조업체와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 기술 협의를 위해 그들의 엔지니어 몇 명이 우리 공장을 방문했다.
회의실에는 철 냄새가 살짝 뺀 공기와 기계 돌아가는 진동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고 모두가 집중한 상태였는데 우리 측 실무자 중 한 명이 슬쩍 내 옆에서 속삭였다. 사장님, 일본 측은 원래 자기들 조건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협상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뭐 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나는 그 말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조금 뒤에야 깨달았다. 그 사람은 회의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상황을 비관했고 상대 측의 사소한 요청에도 과하게 반응하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뱉어냈다. 봐라, 결국 이럴 줄 알았다. 저 사람들은 절대 우리 편이 되지 않아. 지금 이 프로젝트는 이미 틀어졌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칼날처럼 공기 속을 파고들었다. 처음엔 나도 그냥 흘려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팀 전체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웬만하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에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어떤 직원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혹시 이 계약이 깨지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요? 나는 그때 깨달았다. 부정이라는 것은 전염된다. 불평이라는 것은 기운을 빨아먹는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의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의 파동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가족들에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너는 어차피 안 된다. 지금 시대에 희망 같은 건 없다. 이런 말들을 흘리고 간다면 부부관계는 미묘하게 경직되고 자식들은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고 집 전체가 서서히 어두워진다. 집안의 복이라는 것은 기회가 들어오는 통로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통로를 부정적인 말과 패배감으로 막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운도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이 사실을 어느 날 일본 엔지니어가 나에게 조용히 한마디 전했을 때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기술 문제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깊은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그건 사업뿐 아니라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였기 때문이다. 집이라는 곳은 가장 예민하고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 부정적인 파동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평온했던 흐름이 흔들리고 결국 그 여파는 가족 전체의 판단과 감정, 더 나아가 운의 흐름까지 바꿔버린다. 나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불평은 벽이 아니라 균열이다.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에게 하나의 단단한 기준을 만들었다. 나는 그 후로 집에는 절대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을 쉽게 들이지 않았다.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집안의 기운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위험 유형을 보았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분명하다. 불평형보다 더 집안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들려드리겠다. 나는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일해왔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위험한 인간 유형을 발견했다. 불평형보다 더 은밀하고 더 빠르고 더 깊게 집안의 운을 갉아먹는 사람. 바로 철저히 계산으로만 움직이고 관계를 이익의 저울로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하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말을 곧잘 맞춰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바닥에는 하나의 판단 기준만 있다.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나는 이 유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느 겨울 은행 본점에서 직접 경험했다. 그날은 회사가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시기였고 대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은행 간부 한 명과 단독 미팅이 잡혀 있었다. 회의실은 딱딱한 형광등 아래에서 차가운 공기를 내뿜었고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엔 상냥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회장님, 저도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 서류를 설명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내 말을 향하지 않았다. 오직 숫자,
오직 조건, 오직 자기들 손익 계산서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는 종이를 탁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조건을 조금 더 내주신다면 승인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속뜻을 즉시 알아챘다. 이 사람은 협력자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고 목적은 상생이 아니라 이익 극대화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산적 태도는 단지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집에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생각해보라. 이들은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사소한 일마저 계산 대상이 된다. 이걸 도와주면 나에게 뭐가 돌아오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게 이득이 있을까? 이런 기운은 집안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기다.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런데 계산형 인간은 그 온기를 차갑게 바꾼다. 배우자와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익중심 사고가 스며들고 결국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문은 닫혀버린다.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점수 매기는 장소가 된다. 이런 기운이 왜 위험한가? 왜 가족운까지 떨어뜨리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복이라는 것은 흐름이고 흐름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계산형 인간은 그 믿음을 마모시킨다. 작은 호의조차 왜? 라는 질문에 갇히게 만들고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던 눈빛 앞에 의심을 끼워 넣는다. 나는 은행 간부와의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 인물이라면 어땠을까? 혹은 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상상만 해도 섬뜩했다. 집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정이 있어야 유지되는 곳이고 계산이 스며드는 순간 집안의 복은 말라버린다. 마침내 나는 한 가지 철학적 결론에 도달했다. 관계가 숫자로 변하는 순간 운도 숫자로 줄어든다. 그리고 나는 그때 이후로 계산형 인간을 절대 가까이 두지 않았다. 사업은 다시 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형과 계산형이라는 두 가지 큰 위험 유형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은 더 조용하고 더 빨리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인간 유형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제 그 숨겨진 위험을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부정적인 사람도 힘들고 계산적인 사람도 집안을 무너지게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두 부류가 있다. 바로 의존형 인간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이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고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흐트러뜨린다. 나는 이 사실을 한 공장 엔지니어의 몰락을 통해 직접 목격했다. 그 시절 우리는 기술 협력을 위해 국내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친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사소한 문제에도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안쓰러워 보였다. 나도 젊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어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며칠 뒤 그는 같은 말을 다른 직원에게도 반복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도 반복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늘 누군가가 대신해 주길 바랐고 결정할 일도 남에게 떠넘겼다. 책임이 생기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는 잘 몰라서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의존형 인간은 힘듦을 무기처럼 쓴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주변의 정서와 시간을 끊임없이 빨아들인다. 그리고 그 기운의 소모가 어느 정도냐면 건강한 조직조차 몇 달 만에 지칠 정도다. 나는 그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주변 동료들은 이상하게 피곤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다. 결국 공장장은 나에게 따라와서 말했다. 회장님, 저 친구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왠지 주변 분위기를 계속 가라앉힙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약한 척하는 사람이 항상 약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 집안에 이런 사람이 드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배우자의 감정은 흔들리고 자식들은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집안의 중심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본래 서로에게 기운을 주고받으며 버티는 구조인데 그곳에 한 사람만 계속 흡수하는 존재가 들어오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존형보다 더 위험한 부류가 있다. 피해의식 인간. 이들은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늘 억울하며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 유형의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 해외 기술 심사에서 국내 담당자가 큰 실수를 했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명확했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저는 늘 누가 저를 깎아내립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저를 곤란하게 한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그는 모든 상황을 음모처럼 해석했다. 그 사람과 몇 시간만 함께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기운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걷어차버리는 사람이었다. 집에 이런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결과는 뻔하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되고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서로를 의심하는 말들이 쌓이게 된다. 피해의식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금을 낸다.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갈등으로 터진다.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이 구분을 못하면 집안은 반드시 지친다. 여러분, 의존형과 피해자형 인간은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결국 주변의 기운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제 다음은 또 다른 유형으로 넘어갈 차례다. 더 조용하지만 더 강하게 집안의 평온을 흔드는 사람.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수록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는 것이다. 특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그리고 어디를 가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집안의 기운을 단번에 무너뜨린다. 이 두 유형은 의존형 인간보다 더 빠르고 계산형 인간보다 더 교묘하며 부정형 인간보다 더 깊게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나는 이 사실을 사막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다. 그 시절 우리는 중동의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고 낮에는 숨을 들이켜도 뜨거운 모래 냄새가 코로 밀려 들어왔으며 밤이면 강풍이 텐트천을 찢을 듯 흔들어댔다. 그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는 모두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려 애썼다. 그런데 팀원 한 명이 문제였다. 그는 아침엔 의욕에 가득 차 있다가도 오후가 되면 갑자기 짜증을 내고 저녁이면 모든 걸 포기한 듯 우울해했다.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쳤다.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가 한마디 질러놓을 때마다 현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사람들은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 휘둘렸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감정의 인질로 만든다. 우리가 아무리 냉정하려 해도 그의 감정은 공기처럼 퍼져서 모두의 기세를 꺾었다.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면 팀 전체가 위험해진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감정은 파도다. 파도는 방파제가 없으면 모든 걸 쓸어간다. 집안도 똑같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집을 드나들면 가족은 한순간도 편안해질 수 없다. 언제 기분이 올라갈지, 언제 폭발할지 몰라. 모두가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전장이 되어버린다. 이런 기운이 오래가면은 가족원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부류가 있다. 바로 분란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 이들은 조용히 들어와 주변에 귓속말을 하고 가볍게 비난을 던지고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든다. 나는 한 번 그 유형의 사람 때문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막의 한 저녁이었다. 붉은 노을이 모래 언덕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직원이 갑자기 와서 말했다. 회장님, 누가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서로를 못 믿게 만듭니다. 나는 즉시 팀을 불러 확인했고 결국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서로 다른 말을 퍼뜨린 것을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은 당신을 싫어한다더라. 저러다가 프로젝트 깨지는 거다. 누가 당신을 밀어내려 한다더라. 아무 근거도 없는 말. 그러나 작은 불씨가 모래바람처럼 번졌다. 그날 밤 우리 팀 전체는 심하게 흔들렸다. 서로의 표정이 굳어지고 불신이 싹됐다. 불난형 인간은 직접 싸우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을 싸우게 만든다. 그는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며 피해는 남에게 떠넘긴다. 이런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슬쩍 던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고 친척들 사이에 의심을 심어놓는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믿음의 토대는 금이 간다. 결국 집안의 기운은 산산이 흩어지고 우는 아래로 떨어진다. 나는 그날 사막에서 두 가지를 확실히 느꼈다. 첫째,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집안을 흔드는 내부 폭풍이다. 둘째, 분란을 만드는 사람은 관계의 뿌리를 갉아먹는 침묵의 독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사람은 말로 집을 짓기도 하고 말로 집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위험 유형을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위험,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도 남아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자.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위기는 기술 실패나 인간 갈등이 아니었다. 바로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특히 빚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간을 가까이 둔 순간 일어나는 파장이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단순히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망가뜨리고 신용을 흔들고 결국은 함께 있는 사람의 운까지 끌어내린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생애 가장 아찔했던 한 금융위기 순간에서 배웠다. 그때는 내가 막 해외 확장 사업을 추진하던 시절이었고 외부 자금이 필요해 은행 몇 곳과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겨울 새벽 눈이 쌓여있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 은행 본점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무거웠다. 그 시기 우리 회사는 국내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자금 흐름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 사업이 흔들리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 시점에 내 가까이에 있었던 한 인물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평소엔 성실해 보였고 일도 곧잘했지만 돈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가벼웠다. 회장님, 돈이란 어차피 빌리고 또 갚으면 되는 겁니다. 잠깐 막히면은 다음에 또 빌리면 되죠. 나는 그 말이 처음엔 단순한 사고 차이로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대출을 책임없이 늘리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당연하다는 듯 승인받으려 했고 빚을 마치 도구처럼 생각했다. 심지어 장부상에 문제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차피 돌아가는 겁니다. 숫자란 건 맞추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숫자를 맞춘다는 말, 그것은 돈의 흐름을 장난처럼 다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결국 예상대로 사고가 터졌다. 우리는 그가 관리하던 일부 지출 내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융기관의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승인 직전까지 갔던 대출이 보류되었다. 대출 담당 간부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내부에서 신용관리가 허술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사람 하나가 만든 작은 구멍이 어떻게 회사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지,
돈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왜 주변의 운까지 떨어뜨리는지를 그때 나는 한 줄의 깨달음을 얻었다. 돈의 흐름은 물과 같다. 물길 하나만 잘못 놔도 땅 전체가 침식된다. 집안도 똑같다. 집의 빚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드나들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빌리면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 지금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이런 말이 집안을 망치는 첫 번째 균열이 된다. 빚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벼운 감정으로 다루는 순간 집안의 중심축은 흔들린다. 나이는 들수록 돈의 개념은 더 무거워져야 한다. 빚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집안의 긴장감을 마비시키고 위험을 정상처럼 만든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족의 경계심이 무너지고 결국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나는 그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운이 무너지는 데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구멍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 돈을 쉽게 말하는 사람, 빚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쓰고 그들의 태도는 편해 보이지만 결국 주변을 더 고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위험 유형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사람 중에는 더 깊고 더 크게 뿌리를 흔드는 존재들도 있다. 이제 나는 그 마지막 2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다음 이야기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인간 유형의 핵심에 닿아 있다. 나는 사람을 오래 상대하면서 마지막으로 2가지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되는 인간 유형을 깨달았다. 이 둘은 앞서 말한 어떤 위험보다도 더 깊고 더 치명적이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비밀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이 2 유형은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무너뜨린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 나는 이 사실을 한 해외 본사 회의에서 똑똑히 실감했다. 그 회의는 회사의 중요한 수주가 걸린 자리였고 관련 자료를 준비한 직원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그런 태도가 언젠가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회의장에서 결국 사고가 터졌다. 자료의 핵심 수치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 회사는 불리한 조건으로 몰릴 뻔했다. 나는 즉시 그 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 부분을 A팀에게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원래부터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잘못을 고치려 하지도 앞에 나서 사과하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넘기려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실수보다 더 큰 재앙을 만든다.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지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도 똑같다. 집에 이런 사람이 드나들면은 부부 사이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난 한 게 없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이 빠르게 퍼지고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는 집안의 신뢰를 갉아먹고 갈등을 고착시키며 결국은 가족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책임이 없는 언어는 기운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독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있다. 바로 불필요하게 비밀이 많은 사람. 여러분, 비밀은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하나둘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비밀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그 자체로 불투명한 기운을 만들어낸다. 나는 그 위험성을 한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사업 진행 중 이해되지 않는 지출 흔적을 확인했고 담당자를 불렀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끝까지 이유를 감추려 했다. 회장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유를 감추는 사람, 설명을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도 집안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만들었다. 비밀이 많다는 것은 곧 신뢰를 흔든다는 의미다. 비밀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상대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은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집에 이런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괜히 불안해지고
이유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대화는 줄어든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기운이 뼈에 사무친다. 잠깐의 불안도 오래 남고 마음의 균형도 쉽게 무너진다. 비밀은 작게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거대하다.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말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관계를 부순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이 말은 내 삶 전체에 남은 경고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7번째와 8번째 위험 유형까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다. 이 마지막 유형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위험을 통틀어 가장 깊숙하게 집안의 운을 무너뜨린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웠다. 성패는 능력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가까이 두었는가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 9번째 위험 유형을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경계해온 존재.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 할수록 집안의 중심을 갉아먹는 사람. 바로 경계가 없는 사람, 즉 선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다. 이들은 거리감을 모른다. 남의 사생활에 쉽게 뛰어들고 남의 선택에 관여하고 남의 감정선에 무단으로 들어온다. 처음에는 친절해 보이고 정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 친절은 경계가 없고 그 정은 선을 넘는다. 나는 이 유형의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어느 겨울 지방 현장에서 만난 하청업체 대표의 이야기였다. 그는 능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다. 현장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퇴근 후에도 술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챙기는 척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었고 개인사까지 캐묻고 심지어 가족 일까지 평가하기 시작했다. 아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엔 이런 방식이 정답입니다. 집 문제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맡겨보십시오.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모든 선을 넘었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을 잃고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 의지는 집안의 중심을 흔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여러 사람에게 다른 말로 조언을 하며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한 직원의 부부는 그의 말을 듣고 서로 오해를 쌓다가 결국 헤어졌다. 또 다른 직원의 형제관계도 뒤틀렸다. 나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깊은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의 경계 없음이 이렇게까지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집안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어야 유지되는 공간이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개입, 적당한 조언. 그런데 경계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운도 무너진다.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이지 누군가가 들락날락하며 기운을 어지럽히는 장소가 아니다.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단단히 새겼다. 좋은 사람은 경계가 있고 위험한 사람은 경계가 없다. 선을 넘는 사람은 결국 가족의 마음까지 넘어뜨린다. 여러분이 60대 이후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중심이 흔들린다. 그 시기에는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곧 내 인생이 어디로 흐르느냐를 결정한다. 나는 이 9가지 위험 유형을 단순한 조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평생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결론이고 수많은 가정과 조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쌓인 확신이다. 여러분, 운은 어디서 오는가? 운은 우연이 아니다. 운은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더 좋은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고 위험한 사람 한 명이면 넘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버려야 할 사람을 버리면 기운이 다시 흐르고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면 운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밝아지길 바란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 어떤 사람을 드리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할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